국제 유소년 축구대회 참가를 위해 어제 평양에 도착한 남측 방북단이 경기장 적응 훈련과 참관 등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서울에선 남북 정상회담 후 첫 민간 교류 행사인 남북 노동자 통일 축구대회가 열렸습니다. 올해 발생한 BMW 차량 화재가 30여 건이라는 국토부 발표와 달리 최소 80건에 이르는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화재 건수가 올 들어 유독 급증해 EGR 부품 결함 외에 다른 원인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드루킹 김동원 씨가 김경수 경남도지사와의 대질 조사에서 핵심 진술 일부를 거부하거나 번복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검은 이르면 내일 송인배, 백원우 두 청와대 비서관을 소환할 계획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도 산과 바다엔 막바지 피서인파가 몰렸습니다. 서울 광화문에 눈으로 만든 조각이 등장하는 등 무더위를 식혀줄 다양한 행사도 열렸습니다.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고도 막상 사고가 나면 각종 특약 때문에 보험금을 못 받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운전자가 무보험으로 처벌받는 경우도 있어 약관 개선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1일 토요일 KBS 9시 뉴스입니다. 국제 유소년 축구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단 등 대규모 방북단 150여 명이 어젯밤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평양도 연일 30도를 넘는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방북단은 무더위 속에 오늘부터 경기장 적응과 참관 등의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첫 소식 평양에서 이효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개성부터 평양까지 3시간여를 달려 도착한 선수단을 대회 관계자와 호텔 직원들이 따뜻하게 맞이합니다. 출발할 때 조금 긴장한 듯했던 선수들도 설레임을 감추지 못합니다. 집 모양이나 사람들 사는 풍경, 그냥 환경이 좀 색다르웠어요. 처음 와가지고 약간 달라가지고 약간 무서운 마음도 있고 떨렸고 그냥 색달라웠어요. 취재진과 참관단까지 모두 150여 명의 대규모 방북단은 개성 북측 출입사무소를 지나 육로로 이동했습니다. 서해 육로를 통한 방북은 2011년 김정일 국방위원장 조문단 방문 이후 7년 만입니다. 교류 목적으로 땅길을 열었다는 측면.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이정표가 돼서 앞으로 많은 어떤 민간 단체라든가 정부 간의 교류가 이제 육로를 이용해서 평양에 들어올 수다. 대동강변에 따라 고층 건물들이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 34도에 육박하는 폭염에 그늘마다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습니다. 저마다 모자에 양산, 수건까지 둘러쓰고 내리쬐는 뜨거운 햇살을 피해봅니다. 선수단 등 방북단은 찌는 듯한 무더위 속에서 경기장 적응 훈련과 참관 등의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대회가 열리는 김일성 경기장에서 첫 현지 적응 훈련을 한 선수단은 13일 첫 경기를 갔습니다. 판문점 선언 이후 민간단체 행사로는 처음으로 평양에서 열리는 이번 국제 유소년 축구대회는 예선을 거쳐 오는 15일부터 나흘간 이어집니다. 평양에서 KBS 뉴스 이효용입니다. 오늘 남쪽에선 남북 정상회담 뒤 첫 민간 교류 행사인 남북 노동자 통일 축구대회가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렸습니다. 남북의 노동자들이 축구로 하나 된 모습 이승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5도가 넘는 무더위보다 2만 관중의 응원이 더 뜨겁습니다. 타악 판소리와 함께 전통 군무가 잔디 위를 수놓고 선남선녀가 하늘을 날아 한반도기 앞에서 만납니다. 남북의 화합과 통일을 기원하는 노동자 통일 축구대회가 개막한 겁니다. 노래인 녹시 살아 숨쉬는 이 땅에 반드시 평화롭고 번영하는 통일된 강국을 일도 세우게 되자는 것을 똑똑히 보여줘야 합니다. 손에 손을 맞잡고 입장한 남과 북의 노동자 선수들은 경기에선 한치의 양보도 없었습니다. 북측 노동자팀은 한국노총과의 첫 경기에서는 3대1로 이겼고 민주노총과의 두 번째 경기에서도 2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치열한 경기 중에도 쓰러진 상대를 일으켜 세워주고 일어난 선수의 등을 두드려주는 등 남과 북의 노동자들은 승부를 떠나 동포애를 확인했습니다. 북한한 노동자 축구 선수들이 함께 힘차게 볼을 차면서 달리는데 통일의 대문도 함께 이루는 심정으로 볼을 찼습니다.
기쁘면서도 눈물이 날 것 같고 진짜 멀지 않은 미래에 통일이 올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경기에 앞서 용산역에서 강제징용 노동자상을 참관하고 헌화했던 북측 대표단. 내일은 전태일 열사의 묘소가 있는 모란공원을 참관한 뒤 사흘 동안의 일정을 마치고 북으로 돌아갑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모레 열리는 4차 고위급 회담에 우리 측은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천혜성 통일부 차관, 남관표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등이 참석합니다. 북측은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을 단장으로 박용일 조평통 부위원장 등이 참석합니다. 북측 대표단에는 특히 김윤혁 철도상 부상과 박호영 국토환경보호성 부상이 포함돼 철도와 도로 현대화 문제를 집중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들어 불이 난 BMW 차량이 30여 건이라고 밝혔지만 KBS가 취재한 결과는 달랐습니다. 소방청 자료를 보니 최소 80건으로 2배가 훨씬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가 하면 유독 BMW에서만 원인이 분명하지 않은 불이 자주 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박대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오늘도 BMW 차량에 불이 났습니다. 120D 리콜 대상에 포함된 차량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올 들어 BMW 34대에서 불이 났다고 국회에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이후 추가 발생된 사고를 더하면 모두 37건입니다. 하지만 KBS가 입수한 소방청 자료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올해 발생한 BMW 화재는 오늘까지 총 80건, 교통사고나 운전자 부주의처럼 차량 결함과 관계없는 경우를 제외해도 72건이나 됩니다. 국토부가 화재의 절반 가까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월 100만 건 정도의 정보가 들어옵니다. 이런 부분을 수작업으로 처리를 하게 되니까는 이게 어느 부분에 사고가 나고 이렇게 체크가 되지가 않습니다. 올해 유독 BMW 화재가 급증했다는 사실도 소방청 자료에서 확인됩니다. 지난해는 7월까지 BMW 화재가 45건 뿐이었지만 올해 같은 기간엔 71건, 57%나 증가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것은 BMW 화재 가운데 원인을 알 수 없다고 소방청이 분류한 사례가 절반이 넘는다는 겁니다. 다른 차종의 경우엔 11%에 불과해 유독 BMW에만 원인 미상 화재가 많은 이유가 무엇인지도 의문입니다. EGR 부품 결함만이 아닌 다른 원인들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커졌습니다. EGR 부품의 불량이나 이런 것보다는 고온의 배출가스를 흡입해서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구동시키는 이런 시스템의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사상 초유의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을 앞두고 국토부와 소방청, 환경부 등 관련 기관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조사에 적극 나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대기입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특검팀이 엊그제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드루킹 김동원 씨와의 대질 조사를 진행했는데요. 이 드루킹 김 씨가 사건의 핵심 진술 일부를 거부하거나 번복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소식은 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시연했다는 드루킹과 본 적도 없다는 김경수 경남도지사. 결국 지난 9일 대질 조사에서 얼굴을 맞댔습니다. 제안한 적 없습니다. 김지사의 센다 용산이 제안한 적 없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런데 대질 과정에 드루킹 김 씨가 기존 진술과 다른 말을 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먼저 2016년 11월 김 지사에게 회식 비조로 100만 원을 받았다는 대목. 드루킹은 줄곧 돈을 받았다고 진술해왔고 특검도 댓글 조작 공모의 정황 증거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이날 김 씨는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김 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까지 걸린 사안인데 결정적 순간 입을 닫은 겁니다. 인사청탁 문건 관련해선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대질 조사에서 드루킹은 일본 오사카 총영사직을 김 지사 보좌관을 통해 청탁했다고 했지만 정작 자신이 작성한 문건에는 직접 김 지사를 만나 인사청탁을 했다고 돼 있었습니다. 드루킹은 내가 쓴 문건이 아니다, 기억이 안 난다고 말을 바꾸다 결국 착오가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지사 측은 드루킹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았는데 특검팀은 다른 물증이 충분하다는 입장입니다.
특검팀은 이르면 내일 김 지사에게 드루킹을 소개한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과 백원우 민정비서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정성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불볕더위가 계속되고 있지만 여름 휴가철은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는데요. 바다와 산간 계곡 등 피서지들은 막판 피서 행렬로 온종일 붐볐습니다. 강원도의 시원한 풍경을 조연주 기자가 전합니다. 모터보트가 시원스레 물살을 가릅니다. 형형색색 튜브를 타고 출렁이는 파도에 몸을 맡긴 피서객들. 물놀이하는 재미에 흠뻑 빠져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친구들과 함께 즐기는 모래찜질은 바닷가에서만 즐길 수 있는 여름 피서의 백미입니다. 되게 더웠는데 이게 막상 여기 경포대 와서 물에 들어가고 나오니까 시원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올해 여름 강원도 동해안 해수욕장엔 불볕더위와 집중호우가 번갈아 찾아오면서 피서객이 줄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썰렁했습니다. 하지만 비가 그치고 주말을 맞으면서 오랜만에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동해안 해변은 막바지 피서를 즐기려는 인파로 하루 종일 북적였습니다. 따가운 햇볕이 다시 얼굴을 내민 산간계곡. 시원한 산바람을 벗삼아 찬 계곡물에 몸을 흠뻑 담가봅니다. 계곡물을 막아놓은 보는 작은 수영장으로 변했습니다. 무섭지도 않은지 어린이들의 서툰 다이빙이 이어지고 또래끼리 물장난도 쳐봅니다. 모처럼 동심으로 돌아간 어른들도 일상이 지친 피로와 더위를 떨쳐냅니다. 바닷가는 모래도 너무 뜨겁고 이래서 계곡을 많이 찾는 것 같아요. 맛있는 것도 먹고 이렇게 물속에서 있으니까 시원하고 너무 좋아요. 얼마 남지 않은 여름 막바지 휴가에 아쉬움을 달래려는 피서객들이 몰리면서 강원도의 바다와 계곡은 모처럼 활기를 띄었습니다. KBS 뉴스 조은주입니다. 그런가 하면 한강에선 종이배 경주대회가 열렸습니다. 엄마 아빠와 아이들이 손수 만든 각양각색의 종이배들을 타고 시원하게 질주했는데요. 김수영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푸른 하늘 아래 종이배 만들기가 한창입니다. 두꺼운 골판지를 자르고 붙이고 물에 젖지 않게 비닐로 꼼꼼히 감쌉니다. 선체 틀이 잡히면 이제 부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종이관이 제격입니다. 이 지관을 덧대가지고 균형을 맞추고 그러면 빨리 저어도 이게 뒤뚱거리지 않고 이거 양쪽으로 이렇게 붙이자고 균형을 잡고. 아이들이 직접 그린 개성 만점의 그림을 붙이면 종이배가 완성됩니다. 오늘 우리 목표는 1등 하기, 1등 화이팅! 하나, 둘, 셋, 화이팅! 네, 오늘 1등해서 좋은 추억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4시간 넘게 공들인 종이배 120척이 기량을 뽐낼 시간. 물 쪽으로 내려주시면 됩니다. 출발은 하지도 않았는데 종이배 안으로 물이 차들어옵니다. 자, 하나, 둘, 셋 출발하겠습니다. 자, 앞에 보이시는 반환점을 돌아오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출발! 열심히 노를 저어보지만 밀어줘. 제법 시원스레 물살을 가르며 반환점을 도는 종이배도 있고 오히려 시원한 물에 빠진 게 더 나아 보이기도 합니다. 너무너무 시원하고요. 여기서 하루 종일 있다 갔으면 좋겠습니다. 종이배 경주대회는 서울 잠실 한강공원에서 내일까지 계속됩니다. KBS 뉴스 김수영입니다. 한 달째 이어진 불볕더위로 지친 분들 많으시죠? 이런 폭염에 차가운 눈을 만난다면 얼마나 반가울까요? 열대야를 식혀줄 눈 조각 행사가 서울 도심에서 열렸는데요. 서울 광화문 광장에 나가 있는 중계차 연결합니다. 개연우 기자, 표정을 보니 그곳은 조금 시원한 것 같은데요. 네, 제 주변에 있는 이 눈 조각들,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눈으로 만든 겁니다. 이 바로 눈 옆에 있다 보니까 이 천연 에어컨이 따로 없는 듯 상당히 시원한데요. 실제로 눈 바로 옆의 온도는 다른 곳보다 섭씨 5도 정도 낮다고 합니다. 이곳 광화문 광장은 말 그대로 한 여름밤 겨울 왕국이 된 모습입니다. 이 눈 조각들은 광장 끄트머리까지 200m 거리에 쭉 늘어서 있는데 이 형형색색 조명을 비춰주고 있어 저마다 하나의 예술 작품이 됐습니다. 조각마다 시민들이 3, 3, 5, 5 모여 눈을 만지기도 하고 사진도 찍으면서 무대
무더운 밤더위를 식히는 중입니다. 오늘 설치된 조각의 수는 무려 160개나 되는데 이 쓰인 눈의 양은 모두 200톤이 넘습니다. 이곳 광화문 잔디 광장에 5cm 두께로 눈이 내린 것과 맞먹는 양입니다. 모두 지난 겨울 경기도 양주 송추 계곡에서 가져온 이 청정수로 만든 친환경 눈입니다. 300명의 시민들이 저녁 6시부터 2시간 동안 눈덩이를 깎고 자르면서 솜씨를 뽐냈습니다. 이외에도 이 전국 곳곳에선 열대야에 잠 못 이루는 분들을 위해 각종 행사가 진행된다고 하니 이 한여름의 주말 밤낮들이 한번 어떨까요? 지금까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KBS 뉴스 개연우입니다. 제주도가 최근 도로를 넓히면서 경관이 뛰어난 이 삼나무들을 베어내 논란에 휩싸였는데요. 반대 여론이 거세지자 공사는 일시 중단됐지만 완전한 백지화는 아니어서 여전히 논란입니다. 김가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창하게 자란 삼나무 숲이 주변 오름과 어우러져 빼어난 경관을 자랑하는 비자림로. 2002년엔 가장 아름다운 도로로 선정됐습니다. 기계톱 소리와 함께 삼나무들이 하나둘 잘려나갑니다. 왕복 2차로를 4차로로 넓히면서 지금까지 잘려나간 삼나무만 900여 그루. 제주도는 3km 구간에서 1,500그루를 더 베어낸다는 계획입니다. 환경훼손 논란 속에 반대 여론이 전국으로 확산되자 공사가 일시 중단됐지만 삼나무숲 원형은 이미 훼손된 상황. 환경단체는 3년 전에 오름 파괴와 경관훼손이 불가피해 사업을 재검토하라는 환경부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제주도가 강행했다고 비판합니다. 경관 훼손도 있고 그리고 이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이 낮다고 보여서 가급적이면은 도로 확장 공사를 안 하는 게 맞겠다라는 의견을 좀 냈던 걸로. 하지만 제주도는 충분히 절차를 밟아 문제없고 백지화는 있을 수 없다는 입장. 주민 수건 사업인데다 토지 보상도 대부분 끝났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삼나무 이 구간 지역을 어떻게 좀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거지 이 사업 자체를 전면 백지화하는 건 아닙니다. 제주도의 도로 포장률은 99%로 광역 도지역 가운데 전국 최고. 올레길로 전국에 걷기 열풍을 일으켰던 제주가 곳곳에 도로를 뚫고 넓히면서 환경훼손 논란까지 일으키자 이러다 제주의 청정 가치마저 잃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가다입니다. 국내에 있는 탈북자 3만여 명 가운데 40%가 20대 이하입니다. 이 남쪽에서 정착하기 위해선 학업이 무엇보다 중요한 나이인데 상당수는 한국 교육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제대로 배우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탈북 학생들의 학업 현실을 방준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살 박지영 씨는 지난해 북에서 남으로 왔습니다. 매일 아침 7시 마을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2번 갈아탑니다. 자지마. 아침에도 핸드폰 소리도 못 들었다. 너무 잠겨서. 졸음을 참으면서 도착한 곳. 아파트에 지하 상가에 있지만 사실은 학교입니다. Hello everyone. 20 years old. I am in the third. 대학에 다닐 나이지만 이제 중학교 영어를 배웁니다. 7살, 8살부터 다 영어를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이때래야 시작해요, 영어를. 상당수 탈북 학생은 남쪽의 말, 국어도 어려워합니다. 한국어가 너무 저에게는 마치 영어처럼 들리는 거예요. 네, 알아듣는 거는 한 60% 정도? 지난해 한 조사에 따르면 10대 탈북 학생 2명 중 1명이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답했습니다. 그나마 10대는 나은 편. 1990년대 북에서 태어난 20대들은 학업 결손이 더 심각합니다. 북한의 상황은 어땠냐면 경제적으로 매우 위기가 왔고요. 그때 태어난 아이들이 이제 어려움 속에서 일반 공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학업 결손을 겪는 이들이 주로 다니는 탈북 청소년 대안학교는 전국에 9곳. 이마저도 5곳은 학력 인정이 안 되는 미인가 학교입니다. 안녕하세요. 힘겹게 대학에 입학해도 취업이 최대 난관입니다. 탈북자로서 살아간다는 그 자체도 부담스러운데 이 체제가 너무나 익숙한 그 동기들이 취직을 못하더라고요. 너희들이 취직 못하면 내가 설 자리는 어디 있을까 이 사회에?
남북 하나재단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탈북 대학생의 대학 중도 탈락률은 약 10%, 일반 대학생의 2배입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운전자라면 누구나 자동차 보험에 반드시 가입하게 돼 있죠. 하지만 이런저런 특약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막상 사고가 나도 보상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가 무엇인지 김수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공장의 차량에 의무보험과 종합보험을 모두 가입해둔 이모 씨. 그런데 31살 직원이 공장차로 사고를 내자 상대차 수리비를 본인 돈으로 물어줘야 했습니다. 운전자 만 35세 이상 특약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당했기 때문입니다. 실손보험에 원래 다 돼 있는 거 아니냐. 종합보험을 들었잖냐. 그렇지만 나이 제한을 걸었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현재 모든 운전자는 1억 5천만 원 한도의 대인 보험과 2천만 원 한도의 대물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사들은 사람이 다친 경우엔 법적 한도까지 보상해주면서 차량 등 물건 피해에 대해선 나이 제한 등의 각종 특약을 걸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모두 의무 가입 사항인데 사람 피해는 보상해주고 차량 피해는 보상을 안 해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운전자들은 심지어 합의를 못하면 무보험자로 처벌받을 처지가 됩니다. 2천만 원 한도까지는 특약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그걸 넘어서는 손해에 대해서만 특약으로 그 배상 범위가 제한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법에 합당한 해석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자동차 보험 약관 개선 등이 필요해 보인다며 올해 안에 관련 연구 용역을 마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이제 곧 73주년 광복절입니다. 여성 독립운동가들 중에는 일제강점기에 큰 활약을 했음에도 역사의 이면에 가려졌던 경우가 많은데요. 그중에는 당시에 남북한 이념 구분 없이 독립운동에 고루 투신했지만 후에 북에서 태어나 활동했다는 이유로 공로를 인정받지 못한 이들도 많습니다. 김미치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상해 임시정부에 걸렸던 대형 태극기. 의정원장 김봉준 지사의 아내가 색깔천을 일일이 바느질로 꿰매 만든 겁니다. 고 노영재 지사는 여성동맹을 결성하고 광복전까지 25년간 임시정부의 살림을 책임졌습니다. 할머니가 넥타이를 팔았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 갖고 임정의 그 운영자금 같은 것도 되고. 그러나 이런 공훈이 인정된 건 해방된 지 반세기가 다 된 1990년. 평남 용강 출신이라는 이유가 컸습니다. 평양 일대에서 군자금 모집에 앞장섰던 한국 최초 여성 비행사 고 권기욱 지사의 활약상도 2000년대 들어서야 알려졌습니다. 전 재산을 장학금으로 다 주시고 그러고 돌아가셨는데 북한이 이제 평양이 고향이시다 보니까 남한에는 뭐 그 흔한 동상 하나도 없어요. 지금까지 공훈을 인정받은 여성 독립운동가 299명을 출신지로 분석해보니 북한 출생자가 40%가 넘었고 3.1운동과 국내 항일운동에서 고루 활약했습니다. 남북한 이념 구분 없이 독립운동에 투신한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전문가들은 발굴되지 않은 북한 출신 여성운동가가 수백에 이를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념 낙인 때문에 입증을 꺼렸거나 공적 기록이 누락된 이들을 찾는 것이 시급한 과제입니다. 북한 학자들하고 교류를 하고 만나서 우리가 그 자료나 발굴하는 부분이 진척된다면 큰 성과가 있을 것으로. 내년 임시정부 수립과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남북이 공동 행사를 논의 중인 가운데 독립운동과 공동 발굴 작업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비치라입니다. 우리나라 텔레비전 예능 프로그램들 중국에서 인기가 참 많은데요. 사드 보복이 본격화된 이후 정식으로 프로그램을 수입하기 어렵게 되자 중국 TV들이 대놓고 한국 프로그램을 베끼고 있습니다. 실태가 어떤지 베이징에서 강민수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올해 4월 중국 IHTV에서 방송한 아이돌의 탄생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우리나라의 한 케이블 TV에서 방송하는 프로그램을 완전히 빼닮았습니다. 국민 프로듀서님께 인사. 국민 프로듀서님 잘 부탁드립니다. 최민지고요. 내용과 형식은 물론 화면 구성과 색감까지도 따라했습니다.
중국 후난TV가 올해 7월부터 방송하기 시작한 우리 집 그 녀석이라는 프로그램도 한국 지상파 방송의 예능 프로그램과 흡사합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가 표절 의심 사례로 조사한 프로그램만 18개에 이릅니다. 이 같은 표절은 사드 보복이 본격화되면서 한국 방송 프로그램을 정식으로 수입하기 힘들게 되자 급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당국은 프로그램 형식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며 수수방관하는 상황입니다. 프로그램 포맷 표절을 저작권 침해로 보는 한국 대법원 판례를 중국 정부와 학계 법조계에 공유하고 이 문제를 저작권법적으로 해결하는 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사드 보복 이전에는 KBS 1박 2일, SBS 러닝맨 등의 형식을 정식으로 수입한 적이 있어서 앞뒤가 안 맞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우리나라는 다음 달 서울에서 개최되는 한중 저작권 포럼에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한다는 방침입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강민수입니다. 정부가 이르면 다음 주 북한산 석탄의 국내 반입 경위와 형사처벌 추진 상황 등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보고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안보리 대북제재위는 이를 토대로 북한산 석탄 반입에 이용된 선박 4척을 안보리 제재 리스트에 올릴지 결정하게 됩니다. 국제적십자사가 북한의 폭염 피해 긴급 구호단을 파견했다고 자유아시아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국제적십자사 등은 또 긴급 구호자금 2억 4천여만 원도 북측에 전달했습니다. 북한 지역에선 올 여름 폭염으로 농작물 피해가 커지면서 심각한 식량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8시쯤 충북 청주시의 한 택배회사 집화장에서 택배 상자가 폭발해 직원 2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폭발한 택배 상자 안에 모 병원에서 연구용으로 주문한 인화물질이 들어있었던 것을 확인하고 취급 부주의 등 폭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여름에도 스키를 탈 수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실내 스키장이 중국 하얼빈에 문을 열었습니다. 그 덕에 동계 스포츠 선수들은 한여름 폭염 속에서도 훈련을 할 수 있게 됐다는데요.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유치한 중국이 동계 스포츠 저변 확대에 나섰습니다. 김경수 특파원입니다. 하늘로 뻗은 거대한 건축물 안에 스키장이 있습니다. 밖은 한여름 폭염에 끓고 있지만 스키장 실내 온도는 영하 3.8도. 겨울옷을 입은 사람들이 스키를 타고 있습니다. 건설 비용 6조 원이 들어간 스키장은 세계에서 가장 큰 실내 스키장으로 지난해 기네스북에 등재됐습니다. 8만 제곱미터, 축구장 11개 면적에 매일 밤새 눈을 뿌려 6개 코스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개장 1년 만에 30만 명이 찾아오면서 하얼빈의 명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固化成雪，所以大家你看到这个雪的这个雪质啊，基本跟室外的雪场的雪质比较相似。10点钟开始造雪，一直造到第二天早上6点。 2022년 동계올림픽을 유치한 중국은 앞으로 100조 원을 투자해 스키장을 1000개로 늘리고 동계 스포츠 선수 500만 명을 키울 계획입니다. 실내 스키장이 생기면서 중국 스키 선수들은 한여름에도 훈련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练习滑雪有4年了，对于我们专业队来说，会方便很多，因为夏天也能滑雪了嘛。原先只能冬天才能滑雪。 빙설 굴기를 선언한 중국은 초등학교 스키 의무 교육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등 동계 스포츠 인구 3억 명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얼빈에서 KBS 뉴스